오늘은 12월, 제법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쭉쭉쭉쭉 해서 이 지금 이제 그 승원님도 수업 나가고 정원님도 이제 수업을 나가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수업 나갔을 때 에피소드로 많이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했던 기획안에 충실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그 주에 이런 이슈들 있잖아요. 이거를 내 수업할 때 앞뒤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에피소드를 많이 사용하면 훨씬 더 수업이 좀 입체적이고 재미있고 현장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교사들이 내가 딱 준비한 수업만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많은데 그러면 아이들이 재미없어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슈가 기반이 되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론들이 접목되면 이게 응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교사가 그때그때.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매주 수업하는 것들은 그리고 우리가 뭐 환경 주변에 내 지인들 만나서 우리가 딱 앉아가지고 무슨 환경 이야기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 주에 있었던 이슈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그냥 우리가 보통 엄마들 모여서라든지 아니면 친구들 모여서 수다 많이 이렇게 이것저것 일상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 주제로 던져놓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소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로 응용하면 훨씬 더 이야기가 풍부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교육처럼 듣지 마시고 내가 평소에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내 지인들과 이야기 나눌 때 이렇게 그냥 툭툭 던지듯이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서로 토크 주제를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5월 4주 신문으로 만나는 기후 이야기인데요. 지금 뭐 계속 뭐 원자재 이야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원자재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지금 너무 인상돼가지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제 코로나가 원만해지고 외식 문화가 이제 괜찮아지는 이 시점에 식자재 원자재 상승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오히려 자동 파산해야 되는, 그러니까 폐업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힘들었던 이것도 있는데 막상 오픈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식자재, 원자재가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담 이중고를 겪는 거죠. 그렇다고 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 원 주고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값이 10,000원이 돼버렸어. 그러면 어떻겠어요, 심리상. 내가 커피점에 가서 커피 마시겠어요. 그냥 마트 가가지고 한 봉지에 가득 들어있는 원두 사가지고 집에서 그냥 드립으로 해서 마시든지 머신 사가지고 내가 마시든지 뭔가 할 거잖아요. 그거는 뭐 하나의 예지만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핵심 원자재 부국가 조달 통로 뚫는다. 그래도 이제 원자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분야에 필요한 무수불산 황린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나 베트남에 많이 있고 그리고 철강 중에서 망간 멘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많이 원자재가 있고 그리고 뭐 칠레, 캐나다에는 또 이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원자재가 있고 브라질, 멕시코에는 바이오 화학에 들어가는 원자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공, 멕시코, 칠레 등과 협력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반도체, 배터리, 철강, 바이오 핵심 재료 안전 공급망 확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MOU를 맺든지 아니면 또 이런 나라에는 그 인력이 많으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기다가 뭐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뭔가 이런 그 기업마다 뭔가를 조달을 위한 액션을 쓰겠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구석구석 정말 어, 그전에는 그냥 뭐 유럽이나 이쪽에서 가지고 왔던 원자재들을 이제 구석구석 지금 이거 통로를 뚫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자체에서 수출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할 수 있는 국가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통로를 뚫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커피 찌꺼기를 자원으로 사용하는 이런 스타벅스 코리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건축 자재로 그러니까 퇴비 바이오 연료 건축 자재로 쓰여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5년 내에 재활용률을 110%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우리 그 보드판처럼 우리 폐타이어를 바닥재로 가공한 것처럼 커피 찌꺼기를 그런 블럭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건축 자재로 쓰겠다라는 건데 정부는 3월부터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커피 매장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커피 찌꺼기가 이렇게 건축 자재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이제 그 수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수거 업체가 생길 거고 또 그걸 건축 자재를 재생산하는 공장이 또 생길 거고 그에 따른 또 물류가 생길 거고 그래서 테이블이나 조명, 갓, 마감재를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그 재료로 만드는 건축 자재를 이런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한다라는 걸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중금속 등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고 커피 특유의 향을 품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고 이게 이제 스타벅스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커피 찌꺼기를 2015년부터 한 7년 정도 됐네요. 만 6년. 커피 찌꺼기 퇴비를 총 21만 1,500포대를 기부했다. 이런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요.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러면 여기에서 탄소 배출에 대해서 얼마만큼 줄였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4,230만 톤에 달하는 4,230톤에 달하는 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친구리 순환자원의 어떤 그 시스템이 그냥 스타벅스는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이슈를 만드는 거예요. 기업의 어떤 홍보이기도 하고 ESG 평가이기도 하고 코로나 2년 배달 음식 늘자 고혈압 환자 100만 명이 늘었대. 100만 명이 늘었대요. 2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꼴로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저는 그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을 매주 챙겨보는데 거기에는 이제 혼자 사는 남자 여자가 나오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배달 음식이에요. 눈 뜨면 그냥 앱으로 시켜가지고 그냥 플라스틱에 뜨끈뜨끈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먹는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때요?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되게 짜잖아요. 막 그 맛을 달고 짜고 그리고 그 뜨거운 게 그 플라스틱과 또 이렇게 플라스틱이 또 용해되어서 그 음식물이 또 첨가될 것이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작은 애가 그 편의점에서 그 소세지 있잖아요. 이렇게 껍질 까먹는 거. 그거를 2개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평소에는 그런 걸 잘 안 먹으니까 엄마 먹을래 해서 제가 그걸 먹었는데 그날 엄청 물을 많이 먹었어요. 입에 막 소금의 느낌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요즘에도 저도 이제 식단이 좀 바뀌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그전에는 제가 과자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면 과자를
킵해놓고 사 먹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주로 과일이나 야채나 뭐 이런 떡 종류를 간식으로 먹는데 이게 느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과자가 그 튀긴 과자가 많잖아요. 보통 기름에. 그러니까 먹고 나면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과자 그 느낌이 싫으니까 또 과자를 안 먹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최근 2년간 고혈압 환자가 한 해 50만 명씩 늘었는데 우리 확진자 뭐 농담처럼 이야기도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운동량이 줄고 배달 음식 위주의 식습관이 늘어나는 등 생활 습관이 바뀐 영향 때문에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 지금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인구도 줄고 있는데 환자가 늘어나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20대 이상 성인 3명 중 1명꼴이 고혈압이면 고혈압은 합병증이 당뇨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계속 이런 식습관이나 이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서 밤낮이 바뀌어 있잖아요. 이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뭐 게임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소 공급난의 IT 수요 뚝 반도체 시장 불확실성 가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이제 그 원자재에 대한 건데 하반기 반도체 시장 두고 엇갈린 전망, 부품난의 엔데믹. 팬데믹은 끝났지만 이제는 엔데믹, 이제 팬데믹은 끝나는 시점에 또 다른 공포가 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서버 교체 주기에 따른 수요는 뭐 탄탄하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의 반도체가 그러니까 그 스스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브레인의 어떤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AI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모든 어떤 제품에는 이 반도체가 기본인 거죠. 그리고 그 개수가 훨씬 더 많이 확 늘어나니까 그전에는 뭐 우리가 보통 일반 그 유료로 지급되는 그 자동차인 경우에는 반도체가 뭐 예를 들어서 10개가 들어갔다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00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이 손으로 운전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던 게 그 안에서 그 다 기억해가지고 자동차가 스스로 해야 되니까 이 브레인을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브레인을 컴퓨터 속에 다 집어넣어서 그걸 다 구현시키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도시에 컴퓨터를 쫙 깔아야지 그만큼의 용량을 다 그 구현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이 얼마나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기술은 그렇게 개발이 되는데 이 원자재라든지 이런 게 이제는 서로 균형이 맞지 않다. 지금 공급은 불공급되고 또 이거를 제품 생산은 더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원자재 우리 보통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들이 부국이 됐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 석유가 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부국의 어떤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까 멕시코나 칠레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원자재가 남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에 그런 원자재가 많다라고 치면 이제 그런 나라가 부국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강국들이 뭐 G2나 G7이나 이런 나라에서 그걸 그냥 두겠어요. 그걸 참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또 식민지라는 그 이전에 식민지가 생겼듯이 그런 게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만 딱 보면 안 되고 이걸 넓게 우리가 지리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런 말이거든요. 그냥 이거 하나만 보고 이거는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국가 간에
그리고 그 이전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측도 이루어지겠죠. 스마트 양봉의 벌집 사업, 꿀벌 실종 시대 팔걷어 붙인 대기업들. 지금 이제 스마트 양봉도 생기더라고요. 우리 그 스마트 팜 생기듯이 이 양봉도 스마트 양봉 기술을 개발하고 있대요. 그래서 벌집 사옥을 이렇게 짓는데 하나그룹 스마트 양봉 기술을 개발하고 KB금융 여의도 사옥 옥상의 양봉,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자택에서 직접 키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보세요. 하나그룹이 스마트 양봉 기술을 개발하고 KB금융이 여의도 사옥 옥상의 양봉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모두 다 ESG 평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빠른 시간에 평가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런 게 개발되어서 얼마큼 확산될 것인지가 우리 시민 전문가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이게 얼만큼 일반화될 것인지 이걸 그냥 하나의 이슈로 해서 우리 기업의 평가 점수를 높이려고 하는 액션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대중화시켜서 우리 꿀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액션인지를 그 너머의 어떤 가치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에 전기기관차가 나오고 이런 게 나와서 인력이 줄어들고 뭔가 이런 일이 생겼듯이 지금은 시대가 급격히 바뀌면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또 1차 산업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다 커버하려고 한다. 스마트팜도 마찬가지고 지금 스마트 양봉까지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팔 수 있는 건 다 판다. 눈덩이 적자 한전 비상대책 가동되어 있는데 이제 여름이 오면 전기를 풀로 써야 될 이제 그 계절이 왔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전에도 계속 한전의 적자에 대한 걸 계속 이야기했어요. 저는 첫 번째는 인력들을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건비가 공기업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기업의 운영비 전체 퍼센테이지에서 인건비가 60% 정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 유치원을 운영하면 인건비 부분이 제일 이게 지출에서 제일 큰 범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기업의 인건비는 어떻게 써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 시스템을 자동화로 만들면서 불필요한 인력들은 좀 과감하게 정리하고 정리하면서 그 인력들이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 다시 재교육을 해서 정말 모두 다 생산적인 인력으로 쓸 수 있게 이런 뭔가가 그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계속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희 남편이 교사이기 때문에 그 교사들의 연봉제가 그 호봉제에 대해서 제가 엊그저께 뭐 이야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도 이제는 성과에 따라서 연봉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사, 그러니까 동료 교사, 그리고 학부모, 학생들인데 그게 공정하겠냐라는 거죠. 이제 남편 말은. 그 평가가 공정하겠냐.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의 토론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력을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 고스란히 우리 지금 물가도 엄청 상승하고 있는데 전기료까지 이렇게 막 한전에서 이제 완전히 한 사람으로 따지면 번아웃이 와가지고 몰라 그냥 무조건 올려 돼버리면
이제는 전기를 안 쓸 수가 없는데 모든 게 다 전기로 쓰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써요, 그죠? 그러면 오막살이를 할 수 없고 장작불 떼어가지고 내가 생활할 수도 없고 생활은 바뀌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것도 지금 큰 문제예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결국 내년 봄 바다로 방류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지금 있는 곳이 경남 사천 삼천포인데 여기는 수산이 되게 활발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남해안으로 동해안으로 결국 그게 물은 흐르니까 또 어떻겠어요. 서해안으로 그리고 저기 뭐 대서양 태평양 다 돌겠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우리가 먹는 지금 바다 생물이 한 30 몇 프로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식자재로. 그러면 30%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오염수에 노출된 바다 생물을 먹고 싶겠어요. 그러면 정말 이중고예요. 이게 수산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계도 다 위협되고 우리는 또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먹거리가 또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그러면 그 먹거리가 없어서 정말 기후 난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기후와 상관없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재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참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공물가 쇼크 장기화 밥상 물가 부담 커진다. 이거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플라스틱의 나라 고장난 EPR 벌칙금조차 너무 적다.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EPR이 뭔지 이런 용어들을 이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정립시켜 놔야 될 것 같아요. EPR은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 EPR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예요. EPR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생산자가 우리가 이거 다친구리 순환 자원, 그러니까 서클로 돌아가게끔. 그래서 생산자가 나중에 이게 순환 자원까지 생각하면서 재료를 탄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EPR이라고 한다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정작 우리는 지금 플라스틱이 없이 못 사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이제 만약에 플라스틱 사용 제로 해버리면 당장 문을 닫아야 될 곳이 너무 많겠죠. 그래서 재활용 부가금 상위 50개 기업 재활용 의무 이행하지 않아서 폐기물 킬로그램당 평균 625원 납부 재활용 의무 미이행 기업이 증가됐어. 그러니까 범칙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 재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차라리 뭘 하겠다? 범칙금을 내겠다. 이건 거죠. 그래서 한정혜 당시 환경부 장관과 기업 소비자 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지난 12월에 ESG 얼라이언 출범식을 했는데 여기에서 참여 기업 중 유통업체인 쿠팡 주식회사가 있는데 쿠팡은 협약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쇼핑 편익을 위해 친환경 제품 전용 카테고리를 만들고 자사 브랜드 상품에 대한 환경 표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대외적인 ESG 선언에도 무색하게 쿠팡은 지난해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중 가장 많은 벌칙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1년 재활용 부가금 상위 50개 기업의 목록을 입수했는데 EPR 제도에 따른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일종의 범칙금을 낸 기업들이 상위 50개 기업의 목록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일반 개인이 막 페트병을 깨끗이 씻어서 포인트 조금 받고 또 막 분리수거할 때 막 그 약간의
그 죄의식, 내가 이걸 지금 제대로 버리고 있나 안 버리고 있나 이런 걸 막 전전긍긍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무더기로 이렇게 해버리고 범칙금을 내버리면 우리 만약 기후 PD의 카페에 있는 800명의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것과 이 대기업에서 하루에 한 방 해버리는 것과 우리는 한 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도 대기업에서 하루에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범칙금 내버리면 이 킬로그램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실이다. 그래서 아까도 있잖아. 작년 12월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도자료 냈고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근데 이거에 여기에 대한 지금 보도자료는 막 거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냥 그 기업 속에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평가 점수를 그렇게 받아서 그 당시에 만약에 ESG 점수를 높여서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받든지 투자처로부터 투자를 받아가지고 기업의 어떤 그 범위를 확산시키면서 나중에 또 그것도 그 돈을 또 범칙금으로도 쓸 거잖아요. 그게 운영비로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기업 그 CEO의 그런 가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크게 확장해서 갑자기 이렇게 성장시키겠다는 그게 아니라 정말 작은 브랜드의 힘처럼 작게 작게 하지만 하나하나 나의 어떤 가치를 놓치지 않고 더 이렇게 다져가면서 하는 기업이 어딘가. 강방천 회장도 최근에 여러 채널에 나와서 이 투자자의 관점은 그 CEO 한 사람의 가치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업은 그 CEO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기업을 확장시키고 성장시키는지를 보는 게 우리가 요즘에 막 투자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는데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런 가치를 가질 여유가 없죠, 솔직히. 그죠?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전쟁 가뭄의 공급 부족 장기화, 이거 밀값 상승 끝이 안 보인다. 그리고 곡물 자급률 19%, 해외에 공급만 깔아 농업 영토를 넓혀야 하는데 아까 여기 위에서 말한 핵심 원자재 부국 조달 통로를 뚫는다 하는 것과 여기에 해외에 공급만 깔아서 농업 영토를 넓혀야 하는 것과 맥락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수입이 편이했는데 지금은 수입이 막혀 있으니까 그전에 우리가 뚫어놓지 않은 나라들을 이제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농민의 비율은 전체 국민의 4.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5%인데 그 4.5% 중에서도 연간 소득률이 5천만 원 이상 되는 곳이 5% 미만? 아니지, 5%가 아니지. 하여튼 그 퍼센테이지가 되게 작았어. 지금 제가 수치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여기서 1,000만 원 미만이 70% 이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외식이 풀리니까 재료비 급등에 5년간 5,900원 받던 돈가스를 8,000원 하게 됐는데 지금은 8,000원이지만 이게 11,800원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식용유 가격이 엄청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밀가루 가격도 엄청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받던 돈 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외식도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자영업자가 문제고 이게 정말 머리 아프고 참 그동안에 요즘에 그래도 막 사람들이 외식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가게에 가면 좀 북적북적은 하는데 그들도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 그 식품을
자체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채태원 빌 게이츠가 꽂힌 ASMR 대기업들이 이제 선점 경쟁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가 선형 경제, 순환 경제에 대해서 감자 음식은 그냥 손에 어떤 감자 음식요? 감자전이나 감자조림이나 이런 반찬 가게에서는 음, 그게 되게 손인데도 그냥 음.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거를 종류를 맞추기 위해서 해야 아, 되니까. 음, 자, 얼마 전에 제가 그 페이스북 친구가 되어 있는 우리 슈퍼민 대표 김정빈 대표가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기사를 올려놨더라고요. 해당 포럼에 참여했었습니다. 여기 지금 해당 포럼 윤정부 탈플라스틱 국제협약 선제 대비한다. 여기 이 포럼에 새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을 꼽고 2050년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라고 해서 환경부는 국제사회 탈플라스틱 협약을 선제 논의 대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포럼을 개최했다. 그랬는데 쭉 보면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플라스틱은 생산, 폐기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및 환경오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한국은 기업의 선제적 노력과 국민 실천으로 탈플라스틱 분야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국제적 흐름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강조했다라고 했죠. 근데 그 현장은 어땠냐 하면은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내린 제 결론은 이유는 이미 폐플라스틱 재활용 소재를 하나의 산업 소재 카테고리로 규격화하는 데 성공한 것 같고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강제 규정하에 합류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존 선형 경제 기반의 폐기물 업계가 있잖아요. 그죠?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계들이 있잖아요. 업계 목소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산업의 변화와 혁신의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했어요. 이로 인해 사실상 모든 산업과 사회 전반이 멀지 않은 시기에 큰 시련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해 봅니다. 라고 글을 적어 놓으셨길래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선형 경제가 순환 경제 시스템이 되어야 나라도 살고 기업도 살 텐데 라고 했더니 대표님이 선형과 순환이 한동안은 공존해야죠. 단지 선형이 순환을 하려는 건 어렵다는 거죠. 기존의 선형이 순환으로 바뀌는 게 지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순환 경제를 그 전에 환경부의 교육 프로그램 공모하면서 제가 슈퍼민 대표님한테 그 기업과 유치원과 협약을 해서 환경 교육에 참여해보는 커리큘럼을 넣으려고 하는데 같이 해주시겠냐고 제가 요청을 드렸더니 해주신다고 해서 그때 제가 슈퍼민의 자료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게 순환 경제에 대한 시스템의 그 표랑 그 슈퍼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를 저한테 파일을 보내주셨을 때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 순환 경제에 대해서. 그래서 슈퍼빈을 통해 순환을 이해하게 되었고 선형에 익숙해진 소비자로서 순환을 이해하면 또 대표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리서치를 해봤어요. 이게 어떤 건지. 그랬더니 우리가 기존에는 자원을 채취해서 원료 소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잖아요. 제품을 만들면 소비자들은 그냥 사용해서 이거를 그냥 버리잖아요. 이게 선형 구조예요. 경제예요. 근데 이제는 아까 위에서 그 EPR이었나? 생산자 책임제도 그거가 순환 경제 시스템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만들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표가 만들어지죠.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보세요. 순환 경제는 원자재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재제조하고 유통을 하고 소비, 사용, 재사용, 수리. 우리 파타고니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수거를 해서 이거를 재활용을 하고 정말 재활용하다 이 퍼센테이지가 되게 크잖아요. 그죠? 재활용하는가. 여기서 이제 순환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선형과 순환이 공존해야 될 시기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면 여기에서 또 폐기해야 될 거 아주 소량. 그전에는 그냥 일회용이 너무 남발했잖아. 이거는 일회용이니까 재사용하면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몸에 들어가면 너 건강을 해롭게 할 거야라는 게 계속 이슈됐잖아요. 그래서 일회용품은 다시 재사용하지 마라는 이런 게 되게 이슈되네. 그러면 당연히 폐기고 폐기된 거는 그 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또 소각되거나 다시 재사용되기는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전에는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메이커해서 배출이 그냥 선형 경제의 구조였다면 이제는 순환 경제의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R, OR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제품을 살 때 소비자는 그걸 좀 이제는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의 그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그 기업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고 어떤 슬로건을 걸고 있는지도 한번 리서치해 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제대로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그런 게 우리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지금 환경부 장관의 칼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봤는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추구하는 뭐 방향은 모든 생명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하여라고 해서 이런 칼럼을 하나 적으셨던데 생물 다양성은 지구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다. 지구와 함께 숨쉬는 모든 생명이 지속 가능한 삶을 이어가도록 생태계를 보존하려는 노력은 우리 손에 달렸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메신저로 나아서 주기를 요청드린다. 하지만 이해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기업들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려운 숙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